폭설로 뼈가 시릴 정도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엄마 불편하진 않으세요? 그래, 괜찮아. 그러나 아들의 표정은 다른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인데 그러니? 그 순간 강씨 할머님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어제 들은 그 말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저희도 집 사정이 많이 어렵고, 아내도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다른 곳에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서요. 강씨 할머님은 예상은 했지만 막상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버거운 짐으로 여긴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알았다. 그렇게 할게. 어머님, 택시는 제가 불러드릴까요? 강씨 할머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급하게 짐을 챙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강씨 할머님은 자신이 급하게 나오느라 양말조차 신지 못해 맨발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72세 강정희 할머님이십니다. 강씨 할머님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평생을 욕심 없이 살아오신 분입니다. 도시의 화려함이나 편리함보다는 고요한 산골 생활이 더 마음에 맞았던 강씨 할머님은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이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절로 피곤해지지. 여기가 좋아. 공기도 맑고 바람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강씨 할머님은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봄이면 산나물을 뜯고 여름이면 텃밭을 가꾸며 겨울이면 남편과 둘이 김장을 담그는 일상이 강씨 할머님에겐 남편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강씨 할머님은 이곳 강원도의 자연 속에서 홀로 지내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강씨 할머니는 자식과는 큰 갈등 없이 지내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멀어져 가는 것을 강씨 할머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특히 아들의 결혼 때가 생각나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당시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해 애태우던 아들을 위해 강씨 할머님은 평생 모아둔 돈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지만 새 신혼살림을 꾸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약속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방문이 두 달에 한 번으로 다시 분기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이제는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살기도 바빠서 그렇겠지. 뭐 어쩌겠어. 강씨 할머님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원도에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설은 마을의 풍경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이 순식간에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거대한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전봇대까지 넘어뜨렸고
마을의 전기마저 끊겨버렸습니다. 난방도 조명도 물을 끓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처음에는 담담히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자. 는 마음으로 이틀을 견뎌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한파 속에서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진짜 나이를 먹었나 보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는 거뜬히 버텼을 텐데. 강씨 할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아들의 번호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잘 살아왔다 해도 이번만큼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강씨 할머님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건 것은 폭설이 내린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미안한데 엄마 좀 도와줘. 이틀째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방안이 꽁꽁 얼어버려서 이불을 덮어도 춥고 수도관도 얼어서 물도 안 나오니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매서운 추위에 강씨 할머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제가 아내랑 먼저 상의하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강씨 할머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그래, 그렇게 하렴. 내가 좀 더 기다려 볼게. 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기다렸지만 2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온 대답은 씁쓸했습니다. 엄마. 우선은 집에서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갑작스러워서.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직접 집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강씨 할머님은 그저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한켠에 놓인 양초에 의지한 채 칠흑 같은 어둠과 한기 속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얼마 남지 않았기에 수시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전원을 꺼두었습니다. 민수가 분명 연락할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보낸 다음 날 오후 드디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기.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 고맙다. 내가 버스라도 타고. 아니에요. 그냥 제가 데리러 갈게요. 이 눈에 엄마 혼자 오시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병원비만 더 나와요. 그리고 아들은 3시간 후에야 도착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강씨 할머님은 작은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짐만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상비약 그리고 남편과 찍은 낡은 사진 한 장.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녹으면 바로 돌아와야지.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엄마 하고 달려와 안아주던 아들이었는데 이번엔 한 걸음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말입니다. 엄마, 짐은 이게 다예요? 응, 이것만 있으면 돼. 내가 오래 있을 것도 아닌데 뭘. 강씨 할머님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의 어색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표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는 거의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바쁘게 일하던 시절, 홀로 아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면 아들은 늘 엄마, 손 시려 라며 달려와 그녀의 품에 손을 녹이곤 했었죠. 강씨 할머님은 고개를 돌려 조수석에서 앉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옆자리에 앉아 있는 아들은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아들과 남처럼 되어버린 걸까? 강씨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혜진이가 날 반갑지 않아 할 텐데. 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신혼집을 사줄 때만 해도 친정엄마처럼 모시겠다 던 며느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강씨 할머니와 마주할 때면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졌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현관문을 열어주면서부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한마디 건네고는 차가운 시선으로 강씨 할머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짐을 들어줄 생각은커녕 한 발 물러서서 서 있기만 했습니다. 혜진아, 갑자기 이렇게 와서 미안해. 마을 전기만 고쳐지면 바로 집으로 갈게. 아, 네, 며느리의 짧은 대답이 현관을 울렸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혼집 계약날, 혜진이가 어머님, 우리 집은 어머님의 집이니까 언제든 오세요. 라고 했던 말이 허공에서 메아리 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내어준 방은 집에서 가장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 달린 이 방은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었는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 틈으로는 바람이 쌩쌩 들어왔고 방 구석에는 쓰지 않는 운동기구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이 좁아서 이 방밖에 없어요. 창고로 쓰던 건데 어쩔 수 없네요. 짐은 저쪽 구석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미안함보다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이것도 감지덕지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뭐 호강하러 온 것도 아닌데. 잠깐 있다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강씨 할머님은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가슴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씨 할머니는 이 집의 주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신혼집을 마련해 줄 때만 해도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의 합가는 생각 이상으로 더욱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가실 때 물 조금만 써주세요. 요즘 수도새가 장난 아니라서요. 물 한 방울이 곧 돈이에요. 며느리는 마치 돈을 물 쓰듯 하는 사람을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크진 않았는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TV요? 저희 있을 때만 보시면 안 될까요? 전기세도 나가고. 어머님은 평소에도 TV 많이 안 보시잖아요? 이제는 지루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TV도 마음대로 틀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창밖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사건건 강씨 할머니에게 트집을 잡았고 그때마다 강씨 할머님의 마음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씨 할머님은 방의 냉기가 유독 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도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강씨 할머니 방은 마치 냉동실 같았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방문을 살짝 열어 거실을 확인해 보니 거실은 포근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TV 앞에 앉아 있는 며느리는 얇은 실내복 차림이었고 아들은 반팔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강씨 할머니가 잠에 들려고 할 때마다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불을 두 겹, 세 겹으로 두툼하게 덮고 있어도 온몸의 뼈가 저릴 정도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은 조금 덜 춥겠지. 하는 희망으로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방은 마치 냉동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견디다 못한 강씨 할머님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아, 우리 방이 좀 추운 것 같은데. 혹시 보일러가? 어머님, 요즘 난방비가 너무 비싸서 저희도 아끼고 있어요. 저희 방도 다 추워요. 어머님 방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불 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며느리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강씨 할머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을 나섰을 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내가 일부러 시어머니 방 난방을 끊어놨다니까? 지가 안 나가고 배기겠어? 근데 어머님이 독해서 걱정이야. 하긴 이 추위에 누가 버텨? 알아서 나가시겠지. 며느리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뭐? 너무하다고.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 수야. 폭설에 전기 끊겼단 핑계로 들어와서는 은근슬쩍 눌러 앉으려는 게 뻔히 보이잖아.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더니 며느리는 더 도끼 어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만 아니야. 너도 알잖아. 예전에 우리 신혼집 사준 것도 다 계산해서 그러신 것 같아. 나중에 늙고 병들면 우리한테 빌붙으려고. 여우가 따로 없으셔. 어휴, 내가 왜 이런 꼴을 봐야 하는지 진짜.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씨 할머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의 장래를 걱정해서 새 살림을 편하게 꾸리라고 전 재산을 들여 사준 집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진심마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화장실 앞에 서 있던 강씨 할머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차가운 벽을 더듬으며 겨우 방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방 안의 한기보다 가슴 속 서린 한기가 더 아팠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방으로 돌아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겨우 참으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을 민수에게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떠나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의 독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평생 모은 돈을 다 준 건가?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참아야 할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며 강씨 할머님 앞에 섰습니다. 엄마 불편하진 않으세요?
강씨 할머님은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그러나 아들의 표정은 다른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인데 그러니? 강씨 할머님은 마음을 다잡으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강씨 할머님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자신의 아들만큼은 어제 들은 그 말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저희도 집 사정이 많이 어렵고 아내도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다른 곳에서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어서요. 강씨 할머님은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밤 며느리의 말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들도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전 재산을 들여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그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버거운 짐으로 여긴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강씨 할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할게. 정작 그 말이 나오자 아들은 마치 자신이 도리를 다한 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호텔 방을 하나 알아봤어요. 엄마가 거기서 편히 쉬시다가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을 끊었습니다. 이 양반이 호텔은 무슨... 어머님, 요즘 모텔도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역 근처에 괜찮은 모텔 있더라고요. 거기서 며칠 쉬시기에 딱일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강씨 할머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더 이상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 모두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빨리 내보낼 핑계만 대고 있었습니다. 짐을 꾸린 강씨 할머님이 현관으로 나서자 며느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역 근처 모텔 예약해 둘게요. 택시는 제가 불러드릴까요? 강씨 할머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필수품만을 작은 가방에 쑤셔 담았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도 잊지 않고 넣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불렀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걱정일 뿐이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엄마를 위해서라는 아들의 허울 좋은 변명으로 포장된 가식이 강씨 할머니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붙잡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체면을 차리기 위한 말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강씨 할머님은 자신이 급하게 나오느라 양말조차 신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맨발에 구두를 구겨 신은 채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발목을 스치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추위보다 아들의 차가운 마음이 더 싫었습니다. 눈길을 걷는 강씨 할머님의 발끝은 얼어붙을 듯 시렸지만 더 이상 돌아갈 곳도 돌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강씨 할머니의 무거운 가방을 든 손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고 눈발은 점점 더 거세져 시야마저 흐려졌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 서자 강씨 할머님은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은 한때 자신이 전 재산을 들여 마련해준 아들과 며느리의 신혼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처절하게 내쫓겨진 가슴 아픈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준 집인데 내가 들어가질 못하네. 모텔방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강씨 할머님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몸을 웅크렸지만 그 서글픔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강씨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들 내외에 신혼집을 마련해 줄 당시 아들이 했던 말이었죠. 아, 엄마, 그냥 제 명의로 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살 집인데. 라고 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한 번에 물려줬다가 나중에 힘들어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강씨 할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고 거절했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못 믿어서가 아니야.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어차피 내 엄마 돌아가시면 다 너희 거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 강씨 할머니는 아들 내외에게 집을 사줄 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자신의 명의로 해두었던 것입니다. 강씨 할머님은 그 사실을 이제야 떠올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맞아, 그 집은 아직도 내 명이야. 수년 전의 일인지라 강씨 할머니조차 그 집이 자신이 마련해 준 것이라는 사실만 기억할 뿐 등기부 명의는 자신의 것임을 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강씨 할머님도 아들과 며느리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던 그 말이 이제는 마치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강씨 할머님의 마음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 이제는 달라져야지. 강씨 할머님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순하고 착한 어머니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톡톡히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강씨 할머님은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쫓겨나듯 나온 그 집 떨리는 마음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쳐보는 순간 강씨 할머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유줄 안에 선명하게 적힌 김정희라고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그렇게 졸랐었지. 안 해주길 천만다행이었어.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모든 서러움이 분노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의 방남방을 끊어가며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일. 아들이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모텔로 내보내던 일.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제 명이네요.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으로 이 집은 분명히 할머님의 소유입니다. 정당한 임대차 계약도 없는 상황이고요. 강씨 할머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명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법원에 판결이 나오면 그들은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강씨 할머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는 제가 제 집을 되찾아야겠어요. 제 아들이 저를 내쫓았으니 이제는 저도 아들 며느리를 내쫓으려고요. 며칠 후 아들 내외에게 법원의 명도 소송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려니 했던 아들은 봉투를 뜯어보고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본 거주지의 법적 소유주는 강정희 씨이며 현재 거주자는 명도 퇴거해야 함. 여보, 이게 무슨... 며느리는 남편 손에서 통지서를 낚아채듯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갈수록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방난방을 끊어가며 시어머니를 내쫓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는 잊고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천대하고 내쫓았던 시어머니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것을. 아들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집에서 나가달라는 게 그렇게 이상하니? 강씨 할머님의 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저희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내 어미를 방난방을 끊어가면서까지 내쫓으려 했던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다. 너희가 날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니? 내가 전화해서 그랬잖니 노친네가 폭설을 핑계로 빌붙어서 이제 우리 집에 눌러앉을 모양이라고. 얼른 쫓아내야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죠. 며느리가 수화기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저희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집에서 나를 내쫓을 땐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니?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내 집이야. 나가. 통화가 끝난 후 강씨 할머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날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발이 전혀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달 후 아들 내외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삿짐 센터에 트럭이 도착하고 아들 내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참담했습니다. 한때 시어머니를 내쫓으며 보였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지만 강씨 할머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현관문을 닫기 직전 아들이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가렴. 나는 더 할 말 없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현관에 울렸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난방을 껐던 그 차가웠던 방으로 가서 보일러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며칠 뒤 강원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폭설은 그쳤지만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산자락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전기가 끊겼던 며칠 동안 집 안 전체가 냉장고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방 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강씨 할머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꾸었던 공간, 오랫동안 정이 들었던 이 집이었지만 이번 폭설 사건은 그녀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인적 드문 시골에서 지내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대로 있다가는 또 다시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할지도 몰라. 그 후 강씨 할머니는 아들의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매수자가 나타났고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보다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집을 판 돈으로 강씨 할머님은 경기도 근교의 작은 빌라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처럼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깔끔한 빌라를 발견했습니다. 2층짜리 빌라는 채광이 좋았고 엘리베이터도 있어 노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한 첫날, 창문을 열자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창밖으로 보이는 조용한 동네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해볼까?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빌라를 정리하면서 강씨 할머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그날, 자신이 겪었던 그 절박한 심정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자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워 자식에게 매달렸다가 상처받는 노인들. 난방비가 없어 추운 겨울을 홀로 떨며 보내는 노인들.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나처럼 외롭고 힘든 노인들에게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도 몸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씨 할머님은 지금 사는 빌라를 매입하고 남은 전 재산을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결심을 하기까지 강씨 할머님은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아무래도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난방도 끄는 채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 막지 않았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돈을 자식한테 남겨봤자 나중에 또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마침내 강씨 할머님은 지역 복지재단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심이 갔습니다. 폭설이 내릴 때 도움의 손길이 없어 고립되는 노인들. 난방비가 없어 추운 겨울을 떨며 보내는 노인들을 위해 이 돈이 쓰였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 재산을 다 기부하신다고요? 아들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니? 강씨 할머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손주도 태어날 거고, 저희는 집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홀대하고, 방 난방도 끄고,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제가 너무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밤마다 죄책감에 잠도 못 이뤄요. 아들도 며느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전 재산 기부만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게요. 저희 말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강씨 할머님은 무릎 꿇고 우는 아들 내외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강씨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마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맨발로 쫓겨나듯 아들 집을 나왔던 기억이 떠올라 그 말을 쉽사리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있는 걸까? 아니면 돈이 아까워 잠시 반성하는 청년기하는 걸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진심이어도 뼛속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일어나렴. 이제 와서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 내 돈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일 거야. 며칠 후 강씨 할머님은 복지재단을 찾았습니다. 기부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단 직원이 서류를 내밀자 잠시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처럼 말입니다. 문득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 결혼할 때 기뻐하던 모습.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을 내보내며 했던 마지막 인사.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순간에 미운 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강씨 할머님은 펜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빌 때는 매몰차게 돌아섰지만 막상 이렇게 앉아 있으니 지난 세월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 잘못한 건 아들 내외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걸까요? 펜을 쥔 강씨 할머님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참 기분 이상하네. 평생을 자식 잘 되라고 모은 돈인데. 창밖으로는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아들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결심했던 대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부를 해야 할까요? 염치 없지만 이 고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달기사가 음식을 문 앞에 내려놓자마자 며느리의 손이 쓱 나와 음식을 집으려는 순간 정씨는 재빨리 그 손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아직 안 가셨어요? 내가 벨 10번은 더 눌렀다. 너는 안에 있었으면서 없는 척 시침이 똑뗀 거니? 어머님, 전 몰랐어요. 정말로요. 초인종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래? 배달기사 왔을 땐 바로 문 열어줬으면서 내 벨소리만 못 들었다. 그런 말이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온 줄 몰랐으면 어떻게 오셨어요? 가 먼저 나와야지. 아직 안 가셨어요? 가 먼저 나오네? 그건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이 헛나왔어요. 말 같지도 않은 변명하지 마렴. 내가 얼마나 밖에서 떨면서 기다렸는지 아니?
아파서 병원 다녀온 시애미가 문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없는 척 할 수가 있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가 오는 걸 누가 반겨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죠. 평소에 내가 너희 집에서 자고 간 적 한 번이라도 있니? 그동안 너희 불편할까봐 택배나 현관 앞에 반찬만 두고 간 게 다야. 내가 매번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플 때만큼은 너희한테 기댈 수 있는 거 아니니?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지금 어머님 사정이 있듯이 제 사정도 있는 거예요. 오냐, 나도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이 집 내 명의로 되어 있지. 나는 전세 연장 더 안 할 거니까 그 전에 집 비워둬라. 네?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 사정은 아니잖니?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1세 정필래 씨입니다. 정 씨는 충북 제천시장 통해서 3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남편이 급성간염으로 세상을 뜬 것은 정 씨가 40대 초반, 아들 정우가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이던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 씨는 생계를 위해 새벽마다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눈을 떴고 찬물로 얼굴을 씻고 바로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가래떡을 썰고 찹쌀을 불리고 시장 좌판을 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떡을 만들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쉬었다 하라 고 해도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쉬면 누가 정우를 키우나요? 학교도 보내야 하고 먹여 살려야 하는데. 정 씨는 가래떡을 썰며 마음속으로 늘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랬지. 우리 정우는 꼭 서울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 신념 하나로 그녀는 가슴을 졸이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정 씨는 워낙 바빠서 아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정우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혼자서도 밥을 챙겨 먹고 숙제도 스스로 하고 방 청소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정 씨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과외 선생님이라도 붙여주고 싶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우는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했습니다. 제법 성실하게 자라 서울 소재 중견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이제 제가 우리 엄마 모실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 씨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써온 손등의 주름과 굳은 살이 갑자기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쓰다듬은 아들의 등이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이제 서울 가서 잘 살면 돼. 그렇게 정우는 서울로 떠났고 정 씨는 여전히 제천에서 떡집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자리를 잡은 후 소개로 만난 간호조무사 출신 유나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며느리는 단정하고 고분고분한 성격처럼 보였습니다. 정 씨는 내심 고생 끝에 낙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는 정 씨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정우 잘 챙기고 효도 많이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정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 즉 사돈들과도 처음 만났는데 나쁜 분들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만 도시 사람 특유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안사돈은 구두에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고 말투도 꽤 세련되었습니다. 아들 잘 키우셨네요. 우리 유나랑 잘 살 것 같아요. 정 씨는 그 말에 그저 고개만 숙이고 웃었습니다.
사돈 앞에서는 시골 떡장사라는 자신의 직업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무사히 결혼에 성공하고 정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이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에 시장통에서 20년 넘게 부은 적금을 몽땅 깨고 대출까지 끼워서 서울 외곽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계약 당시 명의는 정 씨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우야, 엄마는 지금까지 산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너한테 다 준 거야. 이젠 너희가 행복하게만 살면 돼.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진짜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며느리도 옆에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살아서 꼭 보답할게요. 정 씨는 그저 행복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고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2년쯤 지나면서 며느리의 말투와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야근과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지자 며느리는 점점 시댁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명절 음식이며 선물, 안부 전화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정우야, 며느리는 요즘 바빠? 전화도 잘 안 받네. 아, 네, 요새 일이 많아서요. 제가 대신 안부 전해드릴게요. 그런 상황에서도 정 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다 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도 젊었을 적엔 시어머니가 참 어렵고 힘들었지. 하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딱 한 번 정 씨가 아들 집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설렘과 기대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의 표정이 곧바로 굳어지는 것을 정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문자로 연락했는데 못 본 모양이구나. 다음에는 꼭 전화로 하마. 여기 내가 선물도 가져왔어. 며느리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고 정 씨는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날 정 씨는 왠지 모를 어색함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정 씨에게 마치 불편한 손님처럼 가끔씩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정 씨는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정 씨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참아내며 정 씨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려 했습니다. 내 새끼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지라는 생각으로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한 사건으로 인해 정 씨의 삶도 곧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 씨는 가끔 직접 담근 열무김치며 방건조 갈치, 무말랭이, 메밀 전병까지 소포장의 꾸러미로 택배로 보냈습니다. 정 씨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낼 택배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열무김치 좀 담가서 보내야겠다. 정우가 어릴 때부터 열무김치를 좋아했었지. 정 씨는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열무를 골라 정성껏 씻고 다듬었습니다. 열무김치뿐만 아니라 메밀전병, 방건조 갈치, 무말랭이까지 모두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정 씨는 반찬통마다 사랑과 정성을 담아 포장했고 택배 상자에 꼼꼼히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편지도 한 장 적어 넣었습니다. 정우야, 유나야, 요즘 일이 많다며? 몸 조심하고 잘 지내. 반찬 맛있게 먹어. 엄마가. 택배를 붙이고 나서 정 씨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면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배 기사가 다시 정 씨의 집 앞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주머니, 반송된 택배입니다. 정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주소를 제대로 적었는데 왜 반송이 된 거지?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열지도 않은 반찬통이 그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저희는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냉장고만 차지해서요. 정 씨는 그 메모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반찬통은 그대로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에 박힌 반창고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 입맛 다르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반송하는 건 좀 서운하네. 자신이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단 한 번도 맛보지 않고 돌려보낸 것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입맛이 다르니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설날이 다가왔고 아들 내외가 오기로 한 날이 됐습니다. 정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며느리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나가 동태전을 좋아한다고 했었지. 이번엔 동태전을 특별히 준비해야겠다. 정 씨는 장을 잔뜩 보고 며느리 입맛에 맞춘 동태전을 따로 준비하고 고기도 두툼하게 재워놨습니다. 명절 음식은 새벽 6시부터 만들었고 아들네가 오기 1시간 전쯤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에도 정 씨의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부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고 정 씨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아들 부부는 도착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둘 다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 씨는 기쁜 마음에 말했습니다. 저기 전도 방금 부쳤어. 따뜻할 때 먹자.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네. 조금만 있다가요. 제가 요즘 속이 안 좋아서요. 정우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고, 유나야, 여기 동태전 따로 해놨어.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만들었어. 하지만 식사 시간 내내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며느리는 음식을 조금씩만 집어먹었습니다. 정 씨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네, 와, 괜찮아요. 같은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어떠니? 회사는 괜찮고? 네, 괜찮아요. 유나야, 요즘 병원 일은 어때? 그냥 그래요. 바빠요. 정 씨는 그래도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아들 부부는 거실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설거지와 뒷정리는 당연히 정 씨의 몫이었고 결국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고 나서야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허리 통증도 참아가며 모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었고 정우 부부는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교통이 막힐 것 같아서요.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는 이미 현관문 앞에 서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문 밖까지 배웅했고 며느리는 그저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은 너무나 짧고 아무 감정이 담기지 않은 메마른 톤이었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오며 종업원에게 건네는 형식적인 인사 같았죠. 정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해서 가. 또 놀러와. 아들과 며느리가 탄 차가 사라질 때까지 정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오니 갑자기 정막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떡국 국물을 덜어낸 냄비를 씻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가 시어머니고 며느리인지 모르겠네. 아무리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쯤 해줄 줄 알았는데. 설날 다음 날 정 씨는 이웃집 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영자 씨는 정 씨와 비슷한 또래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이웃이었습니다. 어제 아들내미 왔다 갔어? 어땠어? 뭐, 그냥 그랬지. 바쁘다고 금방 가더라고.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 우리 딸도 와서 밥만 먹고 가더라니까. 두 사람은 한숨을 쉬며 공감했지만 정 씨의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던 무렵 정 씨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가슴이 조이듯 아팠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로하겠지 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에서 떡을 팔던 중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필레야,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증상이 몇 번 더 찾아왔고 결국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정 씨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에 간다면 아들에게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최근 아들과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를 생각하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픈 티 내면 또 불편해하겠지. 결국 서울의 큰 병원에 예약을 잡고 올라가는 날, 정 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귀찮아할까봐 아무 말 없이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혼자서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하고 병원 위치도 미리 알아두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심각한 병이면 어떡하지?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아들과 며느리 돈은 분명 다를 거야. 힘든 시절 홀로 키웠는데 그 마음만은 변함없겠지. 정 씨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 번도 자식에게 기대어 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제는 작은 위로와 도움이 간절했습니다. 서울 병원에서 정 씨는 정밀 검사를 마친 뒤 대기실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단순 스트레스성 협심증으로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 씨는 마음을 놓고 눈을 감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늦은 저녁, 정 씨는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기차 버스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고 휴대폰은 방전되어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갈 데가 없네. 하는 수 없지. 정우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조급해진 정 씨는 결국 병원에서 가까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만 묵었다가 아침 일찍 내려가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집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정 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집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도 될까? 전화도 없이.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정 씨는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올라 408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정우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유나야 안에 있니? 정 씨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5번, 10번, 15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도 쳐봤지만 삐빅하는 경고음만 울렸습니다. 분명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혹시 둘 다 없나? 하지만 이 시간이면 퇴근했을 텐데. 정 씨는 한참을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바람까지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아파진 정 씨는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입구 의자에 지친 몸을 웅크린 채 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추위가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내 정 씨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잠이 들어가지고. 몸도 아픈데 차도 놓치고 갈 데도 없고. 어느새 3시간이 넘게 흘렀습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온몸이 아파왔습니다. 가볍게 입고 온 옷으로는 밤바람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어떡하지? 정 씨는 손을 비비며 추위를 견디려 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떨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까지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순찰을 돌다가 정 씨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님, 이 시간에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경비실로 들어오세요. 경비원은 정 씨를 경비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찾아오신 거예요? 저기 앞동 408호요. 우리 아들 집이에요. 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408호는 아까 저녁에 배달기사가 인터폰 누르니까 바로 열리던데요. 그 말을 들은 정 씨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설마 안에 누가 있었던 거야? 정 씨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경비원은 정 씨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혹시 연락 안 되시나요? 제가 내선 전화로 한번 연결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 씨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때 경비실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배달 기사였습니다. 몇 동 408호 배달이요. 정 씨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같이 올라가 볼게요. 고맙습니다. 정 씨는 경비실을 나와 배달 기사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408호 앞에 서자 정 씨도 옆에 함께 섰습니다. 기사가 인터폰을 누르자 금방 응답이 왔습니다. 배달 기사가 음식을 문 앞에 내려놓자마자 그동안 절대 열리지 않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쓱 나와 음식을 집으려는 순간 정 씨는 재빨리 그 손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나, 며느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며 며느리의 놀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가셨어요? 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벨 10번은 더 눌렀다. 너는 안에 있었으면서 없는 척 시침이 뗀 거니?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막 외출하고 들어온 거예요. 정 씨는 며느리 뒤로 보이는 집 안을 바라봤습니다. TV가 켜져 있었고 소파에는 담요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반쯤 먹은 과일이 놓여 있었고 슬리퍼도 정돈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계속 집에 있었다는 증거였죠. 그래? 근데 내가 온 줄 몰랐으면 어떻게 오셨어요? 가 먼저 나와야지. 아직 안 가셨어요. 가 먼저 나오네?
정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며느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이 헛나왔어요. 말 같지도 않은 변명하지 마렴. 내가 얼마나 밖에서 떨면서 기다렸는지 아니? 정 씨는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정우는 어디 있니? 남편은 야근이 있어서 늦게 돌아올 거예요. 정 씨는 그제야 며느리가 혼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를 문 앞에서 떨게 한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는 걸 누가 반겨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죠. 며느리의 말에 정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단 한 번도 아들 집에 무작정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늘 미리 연락하고 불편할까봐 배려했습니다. 평소에 내가 너희 집에서 자고 간 적 한 번이라도 있니? 그동안 너희 불편할까봐 택배나 현관 앞에 반찬만 두고 간 게 다야. 내가 매번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플 때만큼은 너희한테 기댈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런데 몸 아파서 온 시애미가 문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열어줄 수가 있니? 어머님, 전 몰랐어요. 정말로요. 초인종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 배달기사 왔을 땐 바로 문 열어줬으면서 내 벨소리만 못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니?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지금 어머님 사정이 있듯이 제 사정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 씨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아들을 키우며 참아온 모든 것들, 며느리에게 받은 서운함들, 그리고 오늘 추위 속에서 경험한 배신감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오냐, 나도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이 집 내 명의로 되어 있지. 나는 전세 연장 더 안 할 거니까 그 전에 집 비워둬라. 정 씨의 단호한 선언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네?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 사정은 아니잖니? 정 씨는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눈빛으로 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선 들어오셔서 다시 얘기해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제야 며느리는 무릎을 꿇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처받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니까 다 된다고 생각하니? 정우한테 꼭 전해. 전세 계약 만료일 전까지 집 비워달라고. 정 씨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 지금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정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 사정이지? 아파트를 나와 정 씨는 잠시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결국 버스터미널 근처 작은 호텔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남은 방이 있었고 정 씨는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휴대폰을 충전한 정 씨는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정우의 이름이 10통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빼곡히 채워진 정우의 이름을 보며 정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걸지 말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자마자 아들은 다급히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내도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대요. 아까는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라네요.
아들의 목소리에 무언가 변명하려는 듯한 뉘앙스도 감지되었습니다. 정우야, 너도 참 가관이구나. 몸 아픈 엄마가 내 집 문 앞에서 몇 시간을 떨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오해라니? 내 아내는 미안하단 말도 집 얘기 나오기 전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내가 전세 안 연장한다니까 급하게 사과하면 내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구나 생각할 것 같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일 하나로 집 문제까지 꺼내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당장 이사 갈 데도 없고 전세금도 없는데. 정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어제 하루의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서운함과 무시였다는 것을. 정 씨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하나? 너희가 나를 서운하게 한 게 이번이 처음이냐? 반찬 돌려보낸 거, 명절에 상전처럼 놀고 먹고는 고맙다 말 한마디 없이 간 거. 넌 엄마한테 그간 쌓인 게 없을 거라 생각했구나. 정우야, 그동안 내가 참아줬던 게 내 권리인 줄 알았니? 엄마, 미처 생각 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아내 먼저 챙기다 보니 엄마를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계약 연장 안 한다. 다음 달까지 집 비워라. 이 집은 원래 내 집이다. 아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생각 다시 해주세요. 엄마, 제발 끊지 마세요. 하지만 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엔 단호함과 해방감이 동시에 어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 씨는 자신의 결정에 후회가 없는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맞추고 배려하면서 살아온 자신이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 때가 됐구나. 정 씨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 씨는 제천행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창을 통해 기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앉은 정 씨는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편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정 씨는 약속대로 전세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고 보증금을 말끔히 회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정 씨는 단호하게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정우야,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순식간에 거처를 잃고 허둥대야 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겨우 찾은 건 20년 넘은 낡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은 구조였고 겨울이면 보일러가 잘 안 돌아 추워서 전기장판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역에서 걸어가기엔 멀고 동네도 어두워 불안했습니다. 며느리도 다시 병원 일에 나서야 했습니다. 예전에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병원에 다시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에는 점점 후회가 깊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집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지만 점차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기억이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정 씨는 제천에서 여전히 떡을 만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일을 줄여 자신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만난 오랜 친구 영자 씨와 차도 마시고 가끔은 고향 친구들과 가까운 곳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정 씨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할 것도 없고 안 갔더니 찾는 사람도 없더라. 한 번씩은 몸이 아파 다시 서울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때도 정 씨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때문에 서울에 다녀왔다는 문자 하나 남기고 조용히 호텔에 머물다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이불을 정리하며 정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리 애써도 가족이 되긴 어려워. 나도 너무 애썼구나. 이젠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돼. 정 씨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정필래로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 씨는 곧 70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몸은 조금 더 느려졌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떡집도 거의 접고 대신 마을 노인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제천을 찾았고 정 씨의 생일이나 명절에는 작은 선물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사람으로서 대우했습니다. 어느 봄날 정 씨는 집 앞 작은 정원에 꽃을 심었습니다. 예쁘게 핀 꽃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야 꽃을 피우는구나. 정 씨의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찬란하고 고요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후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시간이 이제는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그 시간이 따뜻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거 내가 준 선물 맞지? 한번 같이 열어보자. 정성스레 포장된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샴푸와 린스 세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마음을 담는 거라지만 받는 입장도 생각해야지. 이건 마치 나를 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난 이런 선물 받고 싶지 않다. 다시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가져가렴. 당신 말이 틀리잖아. 명절 선물은 당신이 직접 고른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대체 이게 뭐야? 오해야, 여보. 그래도 드린 건 맞잖아. 따로 용돈도 챙겨드리려고 했어. 참, 며느리가 어제 전화해서 너한텐 따로 용돈 받았다고 말해달라고 사정사정 빌더라. 어머니,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을? 어머니 말이 사실이야? 나까지 속일 작정이었어? 며느리는 거짓 변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아들은 결국 카드사의 결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밍크코트와 한우 선물 세트를 구입해서 친정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린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어머니한테 필요하실 것 같아서 드린 거예요. 친정엄마는 밍크 코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 몰래 우리 엄마는 고작 샴푸린스로 퉁치고 장모님은 밍크코트랑 한우를 드려. 내가 번 돈으로 처갓댁에 퍼주지 말고 당신이 직접 일해서 직접 해드려. 여보,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난 우리 어머니만 챙길 거야. 당신도 당신 어머니 챙겨.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자.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장혜란 씨입니다. 강릉 외곽의 작은 바닷마을, 올해 68세가 된 장 씨는 소박한 민박과 건어물 가게를 함께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2층짜리 집 아래층에선 건어물 가게를, 위층에선 계절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민박을 운영하는 것이 장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바다와 함께한 세월만큼이나 장 씨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고단한 세월을 이겨낸 단단함도 그 속에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12년 전 바다에 나간 뒤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그때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남편의 얼굴에 장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굵직한 고비마다 늘 혼자였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장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장사도 하고 홀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삶이 고되었지만 아들 태영이는 의젓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성실한 성격과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장씨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던 장씨는 문득 미소 지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낸 아들은 이제 장씨에게 삶의 동행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보기 안쓰러운데 새로운 분도 만나고 하셔야죠. 얼마 전 아들이 전화로 건넨 말이 생각났습니다. 장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됐어. 이 나이에 무슨 연애. 너나 빨리 결혼해라. 자신보다 아들의 결혼이 먼저라고 이제는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장씨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몇 년 전 지역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던 도희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밝고 쾌활한 성격의 그녀에게 아들은 점점 마음을 열었고 장씨도 그 소식을 듣고 한껏 기뻐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난 날 장씨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한도희라고 합니다. 수줍게 인사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도희 역시 어릴 적 아버지를 병으로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성장해왔다고 했습니다. 모녀는 서울 변두리의 다세대 주택에서 월세로 평생을 살아왔고 생활은 늘 빠듯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장씨는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영 씨도 저처럼 어머니만 계신다고 해서 처음 뵐 때부터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말했던 그날 장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 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지. 남편 없이 자식을 키워낸 여성으로서의 공감대 그리고 반가움과 연민이 섞인 따뜻함이 장씨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을 때 장씨는 며느리가 친아들이 데려온 여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예물과 예단을 간소화한 것뿐 아니라 결혼식 비용도 시댁에서 부담했습니다. 신혼집도 그녀가 보증금을 내준 소형 빌라로 마련되었고 신혼 가전도 대부분 그녀가 선물했습니다. 얘야, 예단이니 뭐니 그런 건 필요 없어. 두 사람 서로 마음만 맞으면 되는 거지. 장씨는 처가댁의 형편을 알기에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태영이한테 너희 처가는 사정은 얼추 들었다. 여유 있는 쪽이 조금 더 보태는 게 맞지.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너무 감사해요. 장씨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우리 식구야. 내가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생각해. 그날 밤 장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혼 초 며느리는 정말 정성껏 시댁을 챙겼습니다. 명절엔 손수 만든 음식과 선물을 들고 방문했고 김장철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장씨 옆에서 묵묵히 배웠습니다. 어머니, 멸치 젓갈은 언제 넣는 게 맛있어요? 지금 넣으면 되겠다. 어휴, 우리 며느리가 금방 배운다니까. 장씨는 이 순간들이 마치 딸이 생긴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며느리는 시댁과 친정댁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며느리는 꼭 아들과 함께 친정 어머니 댁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걱정돼요.
나이 드시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시나 봐요. 처음엔 장 씨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는 점점 서운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의 집에 오겠다던 약속이 3번 연속으로 어긋났고 3달이 넘도록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내가 처가댁 다녀오자고 해서 어머니 댁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또? 죄송해요, 어머니. 처가댁 갈 때 사위도 꼭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장모님이 사정하셔서요. 장 씨는 전화기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안 사더니 태영이를 아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도가 지나친 것 같아. 내 아들인데 이젠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것 같네. 최근 들어 안사도는 아들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고 처가에 오지 않으면 오랫동안 섭섭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들은 장 씨는 마치 자신의 아들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듯한 묘한 서운함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이번 명절은 어떻게 할 예정 거니?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그건 아직 아내랑 이야기 중이에요이라고 답했습니다. 안사돈 혼자라는 거 나도 잘 알아. 근데 나라고 상황이 다른 게 아닌데 두 사람 볼 때마다 나만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서운하구나. 장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외로움을 참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억눌렀던 외로움이 입 밖으로 나오며 쌓여왔던 서운함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장 씨는 속으로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제 첫 명절이니까 그래도 며느리가 같이 하려고 하겠지. 하지만 며느리는 명절 2주 전부터 시간 조율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은 저희 엄마랑 좀 더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저 아니면 챙겨드릴 사람이 없어서요. 시댁은 하루, 점심에만 들를게요. 장 씨는 담담히 그 말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장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미 정한 거면 어쩌겠니,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그러나 그날 밤 장 씨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시댁을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도 다 그런가? 나만 이렇게 서운한가 보네. 장 씨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명절 당일 며느리는 아침 일찍 도와드릴게요라는 약속과 달리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 너무 피곤했나 봐요. 장 씨는 이미 전이며 나물, 갈비찜까지 다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홀로 준비한 명절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늦게 온 며느리는 부엌을 잠깐 둘러보다 미안한 기색은커녕 손을 털고 거실로 가 앉았습니다. 와, 음식이 벌써 다 됐네요. 어머니가 손이 빠르셔서 전 그냥 먹기만 되겠어요. 그러곤 이내 금세 고기와 전, 나물 몇 가지를 바리바리 싸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요즘 입맛이 없으셔서요. 어머니 음식 좋아하시거든요. 음식을 담는 며느리를 보며 장 씨는 마치 시댁은 잠깐 들려서 먹을 걸 챙기는 장소로 여겨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섭섭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명절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민박집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족은 제대로 모이지 않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섭섭함이 커질 무렵 점심 식사가 끝나갈 즈음에 며느리가 예쁘게 포장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 선물이에요.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현금보단 이런 선물이 더 정성스러워 보여서요. 마음을 담았어요. 색동 보자기에 정갈하게 메어진 매듭을 보며 장 씨는 순간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침부터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습니다. 어머, 고맙다, 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
이번 건 아내가 진짜 많이 신경 썼어요. 열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들까지 한마디 얹었습니다. 정성스러운 포장과 분위기에 장 씨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 씨는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심을 담은 선물을 준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며느리가 시댁에 정이 있구나. 장 씨는 아들 부부가 떠난 후 혼자 선물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기대감으로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러나 아들 부부가 떠난 뒤 보자기를 풀며 장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보자기로 예쁘게 포장된 그 안에는 놀랍게도 마트에서 흔히 파는 3만 원짜리 샴푸와 린스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장 씨가 할인마트에서 재고떨이로 산 것과 같은 제품이었죠. 아니, 이게 뭐야? 그것을 보며 장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 씨는 선물 세트를 조용히 들고 화장실에 가서 한 병을 꺼내 머리를 감았습니다. 거품이 일어나는 그 순간 장 씨는 차가운 물에 온몸이 잠긴 것처럼 싸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선물이, 그토록 정성을 들였다던 선물이 3만 원짜리 샴푸 세트라니. 장 씨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해준 것들이 떠오르며 더욱 괘씸했습니다. 지금 이건 며느리한테 무시당한 거야. 장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샴푸 거품이 묻어있는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작 이런 거 받으려고 지금까지 며느리한테 잘해준 걸까? 며느리의 선물을 곱씹으며 멍하니 앉아있던 장 씨는 다음 날 장을 보기 위해 읍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마을 지인인 미자 씨를 마주쳤습니다. 미자 씨는 밝게 웃으며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 며칠 전에 서울 올라가서 딸이랑 백화점 갔다가 거기에서 언니네 며느리 봤다. 밍크코트 고르더니 옆에 한우 선물 세트도 들고 있던데. 언니 며느리 통 크더라.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지만 장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쇼핑백을 든 손에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밍크코트? 한우 선물 세트? 누구를 위한 거지? 집으로 돌아온 장 씨는 거실에 놓인 샴푸린스 세트를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밍크코트와 한우 세트를 샀다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마트 세일 코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샴푸 세트를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누구에게 줬을지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장 씨는 지금 차별받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물로 보고 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도 장 씨는 계속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퇴근 후 무심코 꺼낸 한마디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엔 명절 때문에 그런가 우리 통장에서 돈이 좀 확 줄었더라고. 장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무슨 큰 선물이라도 했니? 이번에 명절 선물 때문이지 뭐. 시댁이랑 친정이랑 둘 다 드리다 보니까.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 그제야 며느리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장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 맞다, 엄마. 선물은 어땠어? 마음에 들어? 아들의 말을 들은 장 씨는 황당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상하구나. 나는 샴푸 린스 세트 하나 받았는데 그게 엄청 비싼 거였니? 네? 샴푸린스 세트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순간 멈칫했고 장 씨는 며칠 전 지인이 서울 백화점에서 며느리를 봤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미자가 말해주더라. 내 아내가 밍크코트에 한우 세트를 들고 있던 거. 그게 혹시 척이댁 선물 아니니?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내 아들은 며느리를 불러 물었습니다.
당신, 이번에 돈 많이 썼던데 명절 선물로 뭘 사느라 그렇게 썼어?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당신이 명절 선물 나보고 사라고 했잖아. 내가 좀 비싸고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어서. 그날 어머니 선물도 같이 사면서 돈이 많이 나온 거야. 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아들의 말로 확인된 진실은 잔혹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차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 씨는 며느리가 준 선물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장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외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더 이상 며느리를 가만히 놔둘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말투는 잔뜩 조아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오해예요. 그 샴푸 세트 말고 제가 따로 용돈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게 조금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남편한테는 제가 용돈 챙겨드렸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장 씨는 그제서야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이 전화는 사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에 동조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장 씨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아하니 내 선물 살 돈으로 친정에 쓴 것 같은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너 위해 거짓말을 하겠니? 며느리가 눈치를 살피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잘 지내면 좋잖아요.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장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문득 가소로웠습니다. 장 씨는 잠시 침묵하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하니? 나는 누구처럼 거짓말은 잘못해서 그럼 끊으마. 어머니! 어머니! 장 씨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 일로 장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라는 것을 말이죠. 며칠 뒤 장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특히 며느리는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며느리가 준 보자기에 다시 쌓여진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 씨는 말없이 탁자 위에 놓인 선물 보따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준 선물 맞지? 한번 열어보자. 며느리가 불안한 눈빛으로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샴푸와 린스 세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장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마음을 담는 거라지만 받는 입장도 생각해야지. 이런 건 마치 사람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난 이런 선물 받고 싶지 않다. 다시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가져가렴. 장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아들이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틀리잖아. 명절 선물은 당신이 직접 고른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대체 이게 뭐야? 며느리는 당황해하며 변명했습니다. 오해야, 여보. 그래도 드린 건 맞잖아. 따로 용돈도 챙겨드리려고 했어. 그러자 장 씨는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참, 며느리가 어제 전화해서 너한텐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 따로 용돈 받았다고 말해달라고 사정사정 빌더라. 어머니,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을? 며느리가 다급하게 막아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사실이야? 나까지 속일 작정이었어?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만행이 전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아들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며느리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짓 변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아들은 결국 카드사의 결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밍크코트와 한우 선물 세트를 단 한 개만 구입한 내역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당신이 이렇게. 여보,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장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희야, 내가 시댁을 어떻게 보는지 이번 명절에 확실히 알았다. 그 샴푸 세트는 나 놀리려고 준 거니? 며느리의 말은 점점 더 궁색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경솔했어요. 저는 정말로 어머니한테 필요하실 것 같아서 드린 거예요. 친정엄마는 코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장 씨는 오히려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의 서운함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나 몰래 우리 엄마는 고작 샴푸린스로 퉁치고 장모님은 밍크코트랑 한우를 드려. 내가 번 돈으로 처갓댁에 퍼주지 말고 당신이 직접 일해서 직접 해드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여보, 앞으로 난 우리 어머니만 챙길 거야. 당신도 당신 어머니 챙겨.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자. 장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며느리한테 아무 기대도 안 할란다. 앞으로 명절에 우리 집 안 와도 된다. 어차피 너도 그게 편하잖니.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결별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장 씨는 더 이상 며느리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허공으로 사라졌는지, 얼마나 많은 기대가 배신으로 바뀌었는지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갚으라는 말은 안 할게. 하지만 더는 당신을 못 믿겠어. 앞으로 돈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도 반반, 집안일도 반반이야. 당신이 그런 식으로 선 넘었으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며느리는 계속 애원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장 씨는 이제 이들 부부의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는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 씨는 며느리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조리원비를 대주겠다는 약속도, 손주를 돌보겠다는 마음도 모두 철회했습니다. 장 씨는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쓰라렸지만 더는 속지 않으리란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장 씨는 문득 가슴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긋난 기대의 끝, 조용한 해방감이 그녀를 감싸고 이제 장 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속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그 일 이후 한 번 더 장 씨를 찾아온 며느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장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은 채 흐느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오빠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제발 어머니가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빠 마음 좀 풀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에요. 장 씨는 잠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희야, 난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차별하지 않았어.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딸처럼 챙기고 싶어서 그랬지. 너도 알잖니? 그런데도 그 마음을 이렇게 짓밟았다는 게 너무나 속상하고 허탈하구나.
돌아온 게 이거라면 나도 더 이상 바보처럼 주진 않을 거야. 태영이 말이 맞아. 넌 내 친정 챙기고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기대하지도 주지도 않을 거다. 며칠 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사돈 아무리 그래도 이번 일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제 딸이 잘못했어도 그렇게까지 앞에서 면박을 주시고 선까지 그으신 건 좀 어른으로서 너무하신 것 같아서요. 한참을 침묵하던 장 씨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사돈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것 또한 이해합니다. 근데 그 애가 나한테 한 일을 다 알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자식들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마음 쓰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곧 아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장모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앞으로 이런 일로 어머니께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 부부의 문제이고 어머니도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부탁드립니다. 그 뒤로 안사돈은 더 이상 장 씨에게 이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절연의 결심, 감정적 거리두기, 관계의 정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의 재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아들은 집안의 모든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며 공평한 가사 분담도 요구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치위생사로 일했던 경력을 되살려 근처 치과에 재취업했습니다. 처음엔 익숙지 않은 일상에 지치고 당황했지만 월세와 공과금을 직접 내고 장을 보며 월급을 쪼개 쓰는 날들이 반복되자 며느리는 자신이 얼마나 장 씨의 도움에 기대어 살았는지를 절감했습니다. 퇴근 후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며느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지. 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느 날 저녁, 장 씨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도희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예전보다 훨씬 책임감 있게 행동해요. 그리고 가끔 엄마 얘기도 해요. 미안하다고요. 그래,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내게도 너희에게도. 며느리와의 감정을 정리한 장 씨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운영 중인 민박집은 계절 손님들로 북적였고 그녀는 정성껏 이부자리를 손질하고 시장에서 재료를 골랐습니다. 어느 날 장부를 정리하던 장 씨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준비한 재산 목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돈은 아들 부부를 위해 아껴둔 노후 자금이자 사랑의 증표였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도 지금은 줄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내가 들고 있는 게 맞아. 시간은 흘러 어느덧 명절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장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 오렴. 특별한 건 기대하지 말고. 명절 당일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갈한 봉투에 담긴 용돈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지는 않지만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준비했어요. 장 씨는 그 선물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물의 크기나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장 씨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장 씨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지. 또 다른 명절이 다가왔지만 장 씨는 예전처럼 설레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웃이 물었습니다. 이번 명절엔 아들네는 안 내려오나 봐요? 장 씨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엔 각자 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가끔은 조용히 보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자식한테 기대라는 게 없어지면 서운함도 없어지더라고요. 이제는 내 삶, 내 마음 편한 대로 살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랜 시간 억눌렸던 감정들이 정리된 흔적이 고요히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하는 법을 배운 장 씨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구나. 내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는데. 마음속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어느새 담담한 수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장 씨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을 약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장 씨는 이제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